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페퍼님. 안녕하세요. 네, 정신없는 일주가 또 지나갔습니다. 지난주에 이스라엘 이란 사태에 다들 잘 팔지 않고 잘 버티셨기를 기원을 합니다. 저는 상당히 많이 쫄았었는데 이제 이따가 얘기를 또 할 건데 세계 3차 대전이니 뭐니 이란 이스라엘과 내가 잘 모르는 중동 문제에 대해서 이제 또 제가 어떻게 팔로우를 했는지 이야기를 해볼 건데 오늘은 먼저 이 오스틴 마라짜라고 하는 이 친구가 올린 글을 먼저 조금 살펴보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이 오스틴 마라짜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름이 얘가 이제 유니스왑 토큰의 가치 스플릿 그러니까 토큰과 에쿼티 즉 주식 그 회사 지분이 그 유니스왑이라고 하는 프로덕트의 가치를 나눠 갔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안 좋은 선례를 얘네가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된 이유가 이제 직원들한테 그 토큰 사실상 밈코인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 거버넌스 토큰을 주는 것보다 이 유니스왑이라고 하는 유니스왑 랩스라고 하는 이 중앙화된 그 이 기업에 지분을 주는 것으로 TG 이후에 그 자기네들 직원들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가치가 나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오늘 페퍼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보자고 공유를 해주셨는데 페퍼님은 이거에 대해서 혹시 무슨 생각이 있으셨던 건가요? 사실 약간 제가 이제 요즘에 다양한 팀들이랑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팀들이 에퀴티를 주는 곳들이 있고 또 토큰을 주는 곳들이 있고 에퀴티를 줬다가 토큰으로 바꿔주겠다라는 것들도 있고 이게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창 이제 뭔가 에퀴티나 토큰의 관계나 이런 것들을 좀 요즘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찰나에 이제 피드에서 저의 이제 또 페이브릿인 이 어스틴 마라짜가 이거를 써가지고 사실 별로 생각을 안 해봤던 주제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좀 흥미로운 비유다 이러고 이제 들고 왔어요. 근데 사실 이게 저도 실제로 이제 창업을 해서 해봤지만 이 토큰이랑 이퀴티가 공존하는 게 좀 그렇게까지 페이버러블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복잡해요. 왜냐면은 주주들은 또 주주의 이익이 있고 또 토큰의 홀더들은 뭐 소수가 아니라 또 엄청 많죠. 진짜 뭐 거의 억 단위로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의 이해관계를 맞추는 게 사실 되게 어려워서 애초에 처음부터 에퀴티는 아예 가치가 없게 그냥 에퀴티는 아예 손도 대지 마. 그냥 정말 회사 설립을 위한 자본금 가진 고수준으로 그냥 유지한다라고 해왔던 저희는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그런 것처럼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라고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유니스왑이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지도 사실 잘 몰랐고 이게 좀, 좀 크립토가 성숙해지면 할수록 조금 대두될 수 있는 문제겠다라고 해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이거를 그래서 오늘 녹화하기 전에 그록이랑 한 판을 하고 왔어요. 이거에 대해서 그 머리 싸움 한 판 어, 하고 왔는데 어, 대충 들어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토큰 자체가 사실 별로 이렇게 들고 있을 유인이 없어요. 진짜로. 유니스왑이든 뭐든. 그래서 대부분의 코인이 거버넌스 토큰이고 그 거버넌스 토큰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어떤 프로토콜에 대한 뭐 정책, 그 프로토콜의 그 발전에 대한 정책에 대한 의견을 피력할 수 있다. 이 정도인데 유의미하게 가지고 있지 않은 이상 나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상당히 문제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재단 측에서 어떠한 정책까지 이 토큰 홀더들에게 그 결정권을 주냐에 대한 좀 딜레마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유니스왑 홀더들이 아무리 야 우리 유니스왑 이거 토큰 피 스위치를 키자 이렇게 말을 해도 못 키는 어, 경우가 좀 이유가 클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 규제 때문에 그런 건데 좀 그래서 이 토큰이라는 거를 이렇게 자기네들 직원들한테 결국엔 이 프로토콜을 어 만들어 나갈 직원들한테
주기에는 약간 민망한 거일 수도 있는 거죠. 이 파운더 입장에서. 물론 그거를 더 받는 거를 선호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 음, 가치 음, 축적이 어디로 되느냐를 따지고 봤을 때 보통은 그 중앙화된 그 유니스왑 랩스의 그 가치가 많이 축적이 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기. 음, 음, 그러면은 이제 그 토큰 홀더와 이 그 중앙화되어 있는 그 뭐야 기업 유니스왑 랩스 파운데이션과 랩스가 서로 이렇게 이해관계가 상당히 상충되는 관계란 말이죠. 근데 이렇게 구조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이유 자체가 이제 저번 에피소드에서 제가 말을 했었는데 근본적으로 이건 규제 문제가 있다. 왜냐면은 음, 토큰 자체의 가치가 축적이 되어 버리면은 SC가 와가지고 게리 겐슬러 이런 형들이 와가지고 야 유니스왑 너 뭐냐? 너 우리한테 왜 보고도 안 하고 증권 만들어? 너 진짜 혼날래? 해가지고 그 유니스왑 실제로 고소 당했었죠? 걔 누구야 SC한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이제 별 그거 다 끝났었죠? 끝났죠, 그래서 끝났죠. 어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거에 이제 정리가 되려면 이거 교통 정리가 되려면은 뭐가 필요하냐? CFTC와 SEC라고 하는 이 상품과 증권을 각각 구분해서 관리를 하는 기관들이 이거는 증권이에요, 이건 상품이에요 스스로 자기네들끼리 규칙을 짝짝꿍을 다 해가지고 이 토큰은 증권이 아니야를 분간을 하고 이 토큰은 증권 거래소에다가 보고해 이거는 CFTC에서 관리를 하는 상품 이런 식으로 분간이 되었을 때 그때서 비로소 이 재단과 랩스의 이해관계가 조금 더 일치가 되는 형태로 발전을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맞아요, 맞아요. 사실 완전 동의하고 이게 유니스왑 안에, 그러니까 뭐 사실 유니스왑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에크티랑 소큰이 둘 다 존재하는 크립토 회사들이 아마 꽤 있을 거란 말이죠.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그냥 주인이 두 파티가 존재를 하는 거라서 이 문제는 계속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유니스왑 같은 경우에는 토큰이 주영님 말씀처럼 어떠한 수익의 분배를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더더욱 애매한 거죠. 예를 들면 만약에 뭐 하이프 토큰이다. 그러면은 하이프 토큰에 어쨌든 하이퍼 리퀴드가 돈을 버는 거를 하이프 토큰에 번을 하든 뭔가 이런 방식으로 이미 토큰에 온라인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구조가 아직은 없다 보니까 아 그럼 이게 뭐야 뭐 유니스왑 토큰을 유니 토큰을 갖고 있을 이유가 있는 거야? 아니면은 그냥 주식을 갖고 있는 것만이 다 뭐 그것만이 사실상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야? 막 이런 게 되게 서로 컴피티티브하다라고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네, 말씀하세요. 아, 유니스왑 같은 회사가 사실 되게 오지고 어찌 보면 뭐라고 하죠? 디파이의 이제 그 아빠 같은 존재인데 얘네가 이런 토크노믹스를 아직 조금 제대로 안 만들었다 보니까 이 선례를 좀 잘 만들어줘야 되는데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뭐 하고 아무래도 있니? 이들도 아무래도 이들도 이렇게 하고 싶어서 그랬던 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아무런 그 무법지대였던 거잖아요, 여태까지. 지금까지 지니어스 에크 이런 거 나오기 전까지 뭐 다 무법지대였는데, 그때까지 이제 SEC한테 빠따를 맞기 전까지 우리가 사업을 어떻게 영위를 하냐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구조가 나온 것 같고, 지금 이제 Clarity Act라고 해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CFTC와 SEC의 그 관리 감독 그 권한과 기준을 나누는 법안이 지금 어, 계속 그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입법이 언제 되냐도 문제고 여튼간에 조금 규제가 훨씬 자세하게 더 이런 문제들까지 다 다뤄주지 않으면은 조금 어렵겠다. 이 에쿼티와 토큰 홀더들 간의 어떤 이해관계 상충 문제는. 맞아요, 맞아요. 네. 음. 그래서 토큰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얘기를
봤는데 여기 또 토큰 얘기 재밌는 게 있습니다. 똑같이 어스틴 마라짜. 이것도 페퍼님이 공유를 해주셨는데 페퍼님 이분 진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페퍼님은. 그래서 아, 우리 얘가 뭐 지난주에 뭐죠? 그 스테이블 코인 스트라이프가 딜 해가지고, 아, 지지난주다. 그때도 어스틴 마라짜 글이었거든요? 기억하세요? 그 네, 스트라이프가 기억합니다. 프리비를 인수를 하면서 만들어진 그 전체 스택 완성, 막 이것도 어스틴이었는데, 제가 느끼기에 이것 좀 다른 얘기 한데, 드래곤플라이 쪽 사람들이 인사이트가 많아. 네, 저는 확실히 좀, 그 드래곤플라이 GP 그 어, 허십이라는 그 친구가 되게 어, 기가브레인이어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저는 잘 치는 것 개인적으로 같아요. 그 팟캐스트도 그 헛셉 나오는 거 거의 다 보려고 하거든요. 워낙 똑똑해가지고. 드래곤플라이 네, 좋아. 그래서 이 친구가 여기 봅닷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봅닷펀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폼닷펀의 경쟁자처럼 나온 거고 이거를 걔가 만들었었나? 그 그레일? 기억이 안 나네. 여튼 그 아, 유명했던 무슨 고래 같은 그래 아니고, 와, 그 사람 이름 뭐였죠? 아, 무슨, 와, 잠시만요. 찾아드릴게요. 웨일다수신가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메일 아니고, 여튼 아, 있었어. 딘가리, 그 무슨 딘가리, 아 맞아 딘가리, 딩가링. 걔네 딘가리. 다 그 아즈키 달고 있어가지고 다 한 맞아요, 사람 같아. 맞아요. 여튼 그 딩가링이라는 친구가 만든 건데 이게 나왔을 때 유저들한테 에어드랍 오지게 뿌리고 그거 클레임 하려면은 뭐 코인을 만들어야 되고 막 무슨 토코노믹스 뭐 막 가치 축적 모델 막 그냥 박을 수 있는 거 다 박았어 내가 봤을 때. 그 맞아, 토큰으로 맞아. 가치 축적을 할 수 있는 거 다 박았는데 이 친구가 여기서 하는 말이 굽이 지난주에 150K 볼륨을 했다. 그에 반해서 펌프는 900미를 했다. 6,000배 차이. 그래서 아, 여기서 이거는 토크노믹스는 그 어떠한 것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명확한 증거. 그래서 뭐가 이제 이 프로덕트의 사용량을 많이 판가름을 지을 것이냐라고 어, 이 사람이 어디서 생각을 하냐면은 여기서 어디서 말했죠? 어, 맞아요. Pump didn't optimize mechanics. They created a new game. 펌프는 토크노믹스 이런 메카닉을 이제 토크노믹스로 의미를 하는데 토크노믹스 같은 걸 꼬지 않았고 그냥 아예 새로운 장르의 무언가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펌닷펀 이전에 펌닷 무슨 닷펀 이런 거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아, 아예 새로운 뭐라고 해야 돼 지평을 연 프로덕트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이제 첫 번째 주자였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 효과가 계속해서 여기에 살아 있는 것 같다라고 이 사람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 말이 진짜 너무나도 맞는 게 그 뒤로 수많은 닷펀들이 나오는데 뭐 제대로 되는 걸 거의 본 적이 없죠. 뭐, 베이스 쪽에도 그 뭐였지? 뭐 유니스와 V4 이용한 어떤 닷펀도 나왔었고, 맞아요, 뭐 맞아요. 많이 나왔었는데, 진짜, 모두 다 여기 하나로 귀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떻게 보냐면은, 대충, 일단 유동성과 사용자 자체 풀이 거기로 그냥 이제 펌다폰으로 다 몰빵이 되어 있는 것 때문에 그거를 끌고 올 어떤 힘이 없다. 대부분의 그 플랫폼들은. 그래서 약간 이 새로운 런치패드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 펌다폰 바로 다음에 나온 문샷 그 덱스 스크리너에서 만든 애들도 솔직히 요즘에 근황 잘 모르겠는데 잘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느낌은 그냥. 뭐 스탯은 지금 없는데 그냥 제가 하나 그냥 완전 그냥 예측을 해보자면은 아마 그 점유율이 상당히 떨어질 거예요. 음. 왜냐면 모든 인프라가 다 펌다펀 위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펌다펀이 또 제가 봤을 때 재밌는 게 파운더의
그 에일런이라고 하는 그 친구가 진짜 개웃기거든요. 걔가 하는 tweet들이 개웃겨요. 걔가 약간 아이코닉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펌platform 자체의 트위터 계정도 진짜 웃겨요. 그냥 얘네들이 이런 소셜 미디어를 활용해서 자기네들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말하는 게 진짜 멋있어요. 이 펌platform이라고 하는 기업 자체가 사람들이 막 extractive 하다 막 우리의 돈을 다 빨아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뭐 그거는 이제 너무나도 주관적인 해석의 차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말은 않겠지만 그거를 다 떠나서 얘네들이 자기네들의 프로덕트를 키우고 그거를 자기네들의 어떤 생각을 어 거리낌 없이 이렇게 밈으로 승화시켜서 표현하는 거 이런 거 보면은 따라갈 수가 없다. 그래서 얘네들은 하나의 어떤 상징 같아요. 예를 들면은 패션이나 뭐 스포츠계에서는 뭐 아디다스, 나이키 뭐 이렇게 하잖아요. 얘네들이 음, 약간 그런 지위야. 내가 봤을 때 이런 시코인 트레이딩에서 펌프다포는 약간 나이키 같은 존재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 음. 저는 완전 다 동의하고, 저는, 사실 북다펀이 처음 나왔을 때, 이제 이들이 만들어낸, 이렇게, 토크노믹스, 토큰을 활용한 구조, 인플루언서들이 뭐 런칭하려면 어느 정도 스테이킹 해야 되고, 뭐 받는 에어드랍을 클레임하려면 또 토큰을 런치해야 되고, 뭐 이런 진짜 다양한 메커니즘이 있었고, 사실 그게 되게 똑똑하다라고 생각해서 뭐 저희 팟캐스트에서 다룬 적도 있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게 결국에 제가 느끼기에는 first mover 혹은 이제 여기 트윗에서는 creating a new game, 그러니까 아예 게임을 새로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없었던 영역을 새로 그냥 창시해내는 플레이어가 결국에는 대부분 이긴다. 거기에는 엄청 복잡한 메커니즘 아니어도 그렇다라는 얘기인 건데, 저는 일부 동의, 그러니까 yes and no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프로덕트가 뭐냐에 따라서 좀 되게 다른 것 같은 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펌다펀, 북다펀은 민코인 런치패드잖아요. 그러니까 민코인 런치패드가 잘 되는 데 있어서 과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뭘까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 그냥 유동성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민코인이 뭐 가치 평가를 할 수 있어요?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거기서 계속 하루 종일 보면서 사팔 할 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냐. 그 볼륨이 얼마나 되냐. 그러니까 사실상 그 볼륨이 그 다음 볼륨을 만들어내는 그런 구조란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펌다펀 같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사팔사팔을 하고 있는 곳, 그러니까 트레이딩 볼륨이 그만큼 나와주고 그만큼 거기서 돌고 있는 돈이 많은 곳을 새로운 플레이어가 이기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 다른 버티컬들은 뭐가 있을까요? 뭐 일들을 주는, 내가 뭐 넣어가지고 스테이킹을 해서 어떤 뭐 APR로 뭐 8% 받고 뭐 12% 받고 요런 애들 있잖아요. 요런 류의 디파이들은 사실 저는 꼭 퍼스트 무버만 이긴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 애들은 예를 들면 프래그매트릭이 최근에 또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사실 프래그매트릭도 사실상 보면 스테이킹해서 이자 받는 플랫폼이란 말이에요. 근데 4% 주는 곳, 뭐 6% 주는 곳 있다가 프래그매트릭 그거를 스테이킹을 이제 리스테이킹을 하면서 조금 더 주니까 사람들이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레이트 무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일드는 사람들이 그 프로덕트의 가장 핵심적인 팩터, 내 돈을 어디다 넣을 거냐에 고민을 할 때 결국에는 그냥 APR이 많은 거가 중요한 거고, 근데 민코인 런치패드는 유동성이 핵심이기 때문에 기존에 잘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돈이 많이 막 돌고 있는 곳에 이기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다른 버티컬로 뭐 크립토 카드, 저희 카드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카드 같은 경우에도 사실 사람들이 비슷하다고, 다른 게 다 비슷하면 결국에는 또 피의 경쟁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뭐 탑업을 하는데 피가 얼마나 드냐, 아니면은 뭐 페이먼트 할 때 트랜잭션마다 피가 얼마나 드냐, 뭐 이런 건데, 그것도 다른 게 다 비슷해지면은 아마 피가 싼 거를 찾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트 무버도 충분히 피만 낮게 잘 설계를 하면 또 퍼스트 무버를 제칠 수도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도 보고, 그래서 저 민코인 런치패드가 조금 더 특수한 것 같다. 그러니까 기존 잘하던 그
플레이어를 이기기가 좀 그 팩터를 내가 뛰어넘기가 좀 어려운 시장인 것 같아요. 민코인 런치패드가 특히나. 네, 진짜 확실히 어쨌든 밈코인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플랫폼에 있는 유동성 풀에 가가지고 그거를 사주면서 가격을 올려야 다른 사람들이 와서 또 가격을 올려주고 그런 식으로 노이즈를 많이 발생시켜서 어, 이렇게 지속이 가능하게 작동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떤 뭐 펌다펌 말고 이제 다른 데를 갔더니 뭐 아무런 거래가 안 일어나고 있으면 다시 펌다펌으로 갈 수밖에 없게 없는 거죠. 되겠죠. 예. 그래서 맞아요. 확실히, 그래서 저는 이분이 말한 게 되게 공감은 되는데 이제 약간 내가 만들고 있는 프로덕트가 뭐냐에 따라 좀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확실히 저도 그렇게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약간 이런 일드 같은 것도 게이미파이 된 거 있잖아요. 네네. 아니, 게이미파이라기보다는 이제 팬들 같이 약간 일들을 더 받을래, 그, 에어드랍을 더 많이 받을래, 이런 거에 베팅하는 거. 이런 것도 음, 음, 이제 좀 특수한 시장들 같은 것도 조금 어, 이 시장에서 살아남기에 좋은 것 같아요. 이 에어드랍이라고 음, 하는 거에 대한 베팅? 이런 게 좀, 어, 더 많이 이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음. 전 그리고 요즘에 그 프리딕션 마켓, 예측 시장에 조금 관심이 가더라고요. 이쪽에, 그저께인가 어젠가 칼시도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네. 이쪽 시장도 되게 뭔가 많이, 발전할 여지가 있는 것 같다. 특히나 이제 저희 슈퍼팀이래. 솔라나 콜로세움? 거기 해커톤에 우승했던 트레파라고 하는 팀도 그 예측 시장을 이제 만드는데 그 친구들도, 어, 보통은 그 예, 아니요로 된단 말이에요. 어, 예측 시장에 대한 베팅이. 예를 들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 아닐 건가. 예, 아니요. 근데 이제 트래퍼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더 잘게 쪼갠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시도들이 조금 더 나을 구석이 있지 않을까. 그들이 약간 새로운 게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음. 그렇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프리딕션 마켓이 조금 약간 민코인 런치패드 같이 어 결국에는 나랑 반대에 해당하는 애들이 많이 붙어야 이게 좀 이렇게 내가 먹을 게 있잖아요. 내가 예스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노를 했을 때 많이 버는 건데 약간 민코인 런치패드랑 비슷하게 어 내가 버는 돈, 내가 버는 이득이 이 안에 얼마나 돈이 흐르고 있냐. 유동성의 크기에 너무 직결되는 약간 모델이다 보니까 저는 뭐 기본적으로는 프리딕션 마켓도 레이커머가 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다만 예를 들어서 노이즈 같이 그 메가이스트의 노이즈 같이 아예 우리는 현실의 이벤트를 가지고 프리딕션, 뭐 일렉션 이런 걸로 프리딕션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프로젝트가 잘 될 거냐 말 될 거, 뭐 이런 걸로 하겠다. 아예 그냥 그 프리딕션의 서브스텐스를 바꿔버리겠다. 그냥 다른 게임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똑같은 약간 그 이벤트, 센티멘트 이런 걸 가지고 하기는 되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맞습니다. 칼씨가 이제 그렇게 많은 투자를 받는 걸 보고 저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칼씨 처음 들었거든요. 요번에 그 투자 받은 거 보고. 그래서 칼씨가 뭔데 이렇게 많이 투자를 받아? 나 칼씨 처음 들어보는데 폴리마켓만 있는 거 아니었어? 사실 이렇게 무식하게 생각을 사실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프리딕션 마켓은 그렇게 막 후발주자가 잘 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왔다 보니까 칼씨는 뭐지? 뭐지? 왜 이렇게 많이 받았지?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좀 그래서 찾아봤거든요. 이렇게 좀 이렇게 공부를 해봤는데
아니, 이분들 그냥 저만 모르는 거였더라고요. 제가 그냥 타깃 유저가 아닌 거였어. 저는 미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잠깐 우리 프리딕션 얘기 나온 김에 그냥 칼씨 잠깐만 소개를 할까요? 그래도 돼요? 네, 좋아요. 칼씨가 제가 그래서 폴리마켓이랑 뭐가 다른가? 왜냐면 들어가서 보면은 사실 되게 비슷하거든요. 어떤 UI나 UX는 굉장히 비슷하고 뭐 일렉션 같은 현실의 그런 이벤트들 기반으로 하는 것도 좀 비슷해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 약간 이렇게 생각합니다. 칼씨는 좀 규제를 그냥 규제 안에 들어가 있어. 그래서 아예 CFTC의 규제를 그 라이센스 같은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예 레귤레이티드 프리딕션 마켓이 된 거예요. 사실상 폴리마켓은 그냥 되게 디센트럴라이즈 된 느낌이라면 칼씨는 야 우리 미국 플랫폼이고 우리는 제대로 규제 하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인들이 굉장히 좀 진짜 좀 크게 들어갈 수도 있겠죠? 혹은 기관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런 또 새로운 시장을 그쪽 버티컬을 먹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KYC도 필요하고요. 되게 다 좀 이렇게 투명하게 규제 하에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이제 폴리마켓은 글로벌이고 뭐 미국인만이 아니고 뭐 글로벌이고 뭐 기본적으로 당연히 KYC 없고 뭐 미국 사용자는 못하고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후발주자 뭐 엄청 후발도 아니에요. 사실 칼씨 생긴 좀 됐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게 이제 한 시장에 굉장히 비슷한 서비스를 하면서도 이 규제 때문에 되게 거대한 두 개의 양대산맥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면 규제라는 거는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이슈라서 아예 우리는 뭐 로빙 겁나 많이 해가지고 막 아예 규제 받아버리겠다, 뭐 라이센스 받아버리겠다 이런 것들은 또 사실 해자가 분명히 존재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칼씨와 폴리마켓은 딱 그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근데 약간 USDT와 USDC의 차이만 봐도 제가 봤을 때는 미국 시장을 선점하는 거 나쁘지 않은데 그 외의 시장도 상당히 규모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약간 카이시와 폴리마켓이 과연 어떠한 구도로 나아가게 될지 모르겠지만, 음, 분명히 해자도 맞지만은 그 규제를 잘 지키고 그 정치인들과 잘 이렇게 유대 관계를 쌓는 게 사실 그 약점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이제 더 맞아요, 맞아요. 공격적으로 확장을 하기 위해서. 맞아요. 여튼, 근데 저는 어, 원래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뭔가 요즘에 미국이 워낙 너무 친 크립토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 그냥 규제 제대로 준수했어. 로 가는 게 더 위닝 스트래티지로 또 보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되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렇긴 한데 제가 최근에 이제 다양한 팀들이랑 이야기 나누면서 아예 딱 두 개로 정말 이렇게 나뉘어요. 그러니까 좀 우리는 permissionless하고 되게 뭐 똑같은 스테이블 코인을 다룸에도 불구하고 뭐 규제 뭐 라이센스 이런 거 최대한 아예 그냥 왜 라이센스 받아야 돼? 우리는 permissionless하게 그 위에 그냥 레이어로 존재를 하는 건데 이런 팀들이 있고요. 혹은 반대 진영에서는 아예 진짜 규제를 다 준수하고 라이센스를 따고 나라마다 그냥 다 그 라이센스 따는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결국엔 컴플라이언스를 지켜야지 비즈니스가 커진다고 보는 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서로 다른 두 색깔이 있구나를 많이 느끼고 있어요. 특히 스테이블 코인 페이먼트 이런 규제 산업이 관련된 것들은. 네. 그거는 확실히 조금 지켜봐야 되는 측면 같아요. 약간 이제 미국 외에도 다른 나라들을 기점으로 특히 두바이 이런 데서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그래서 음, 네. 미국 규제 좋은데 이제 좀 느리다. 내가 봤을 때. 이거 기다리면서 플레이하기는 누군가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게임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맞아요. 합니다.
그러면은 저희 오늘 마지막 이야기, 어, 이 중동의 정세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했는가? 일단 뭐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쫄았었어요. 상당히 막 비트코인 98K까지 내려간 거 보고 이거는 좀 위험한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 일단 마음을 가다듬었죠. 아니다. 나는 이런 거에 팔지 않는다. 이거 하면서 이제 구세주를 찾으려고 주위를 둘러봤더니 이 우디 워스하이머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제가 상당히 팔로우를 하는 사람인데 얘가 템루트 위자드라고 하는 프로젝트의 파운더예요. 어, 제가 얘가 파는 NFT 진짜 다 갖고 있거든요. 얘한테 지금 몇 천만 원을 뜯긴지 몰라. 근데 여튼간에 얘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고 이스라엘 통신 장교로 뭐 커리어를 성인 커리어를 시작했나 봐요. 근데 얘가 엄청 이렇게 자세하게 써놨어. 자기가 아는 이 중동 정세에 대해서. 근데 오, 이제 얘가 하는 말을 그냥 아주 간략하게 어 요약을 해보자면은 지금 이 모든 사태가 일어난 거는 그 2022년인가 그때 그 하마스 애들이 낙하산 타고 내려가지고 이스라엘에 그 막 애들 막 그 어, 죽이고 막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가다지고 쳐들어가고 그랬던 거 그 기억나시죠? 그게 음,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이래요. 왜냐면은 그 하마스가 그때 거기에 가서 그 일을 벌인 게 원래는 얘네가 이란의 말을 많이 듣는데요. 근데 그거를 자기네들이 멋대로 했다 이거야. 그래서 이스라엘한테 명분을 줬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기네들 남북으로 있는 이 하마스와 그리고 헤즈볼라 그 레바논을 근거지로 하는 그 헤즈볼라라는 애들을 일망타진을 할 수 있었던 거야. 얘네 둘 다 이란의 프록시 세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일망타진을 해서 자기 주위에 이스라엘은 자기 주위에 자기를 이렇게 직접 견제를 할 수 있는 강력한 어떤 그런 세력이 사라지니까 이제 이란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조성이 된 거야. 그래서 그 지금 이 모든 사태는 이스라엘이 중동을 정리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이란은 곧 항복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얘가. 그 이 사태 음, 초반에. 음. 근데 얘 말이 다 맞았어, 지금까지. 얘가 하는 말이 빠짐없이 다 맞았어. 그래서 저 같은 한국을 빨리 안 했잖아요. 지금 했잖아요. 지금 한국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휴전 협정을 이제 했었다가 지금 이제 다시 며칠 전에 했었는데 이제 다시 휴전을 뭐 한 해 만에 뭐 아니 뭐 해놓고 뭐 미사일 또 날리면 어떡해.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래도 안심할 수 있는 거는 휴전 협정을 하고 나서 그렇게 했는데도 가격이 안 떨어진다. 오히려 올랐다. 이제 더 이상 이 음, 사람들의 뭐라고 해야 돼요? 폐악질, 손 올리는 거, 이 주먹 올리는 거, 여기 이거에 안 쫀다. 왜냐면은, 이 우디라는 친구가 진짜 이 군대나 이 중동 정세 속사정을 잘 아나 봐요. 그래서 어, 하는 말이, 이런 거는 지금 이제 휴전 협정하고 나서 미사일 거 좀 날린 거는 그냥 원래 그런 거다. 이 디에스컬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사태가 이렇게 긴장감이 초고도로 갔다 이렇게 휴 이렇게 떨어질 때, 이 떨어질 때도 그냥 이 작은 뭐라 해야 돼, 찌꺼기 같은 그 행동들을 한다 이거야. 약간 어, 완전히 여기서 끝! 이런 게 아니라 마지막으로 뭐 미사일 한두 방 날리는 거? 이거는 그냥 긴장이 이렇게 점점 떨어지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너네는 별로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리고 지금 이란은 그냥 끝났다. 얘네들은 이제 수뇌부가 이제 항복을 하니 뭐 거기가 암살을 당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소리를 막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나야 모르니까 이제 얘는 그런 소리를 하고 이제 다 맞췄으니까 저는 그냥 오오 하면서 이제 듣고 있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이스라엘 이란 사태에 대해서 그냥 크게 별로 걱정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좀 재밌는 게 이 모든 사태를 아주 옛날에 예측을 했다고 하는 아니, 캐나다의 그 교사가 있어요. 이 고등학교 교수, 교사가. 아, 교사예요? 제가 알기로 고등학교 교사인데? 교수가 아, 아니라? 진짜? 교수도 아니야? 모르겠, 대박이다. 예, 몰라. 나, 여튼 이 아저씨가, 이 이 사람은 어떤 예측을 하냐면은, 이 모든 사태가 이제 오히려, 어, 이 세 개 나라, 이스라엘, 이란, 미국의 세 개 나라가 전부 다 전면전, 미국의 침략 전쟁을
침략 전쟁을 원하는 인센티브가 모두 세 개 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진짜 웃기죠. 그 이란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미사일 날리는 싸움으로 이길 수가 없으니까 미군을 차라리 산악지대가 많은 자기네 나라로 끌어들여서 그들을 음, 그 엄청나게 어려운 그 게릴라전으로 그 산악지대로 포위를 해서 그들을 이렇게 말려 죽이는 싸움을 원할 것이다. 이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미군이 거길 쳐들어가서 미국 자체의 힘이 약해지길 원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체가 중동의 패권을 가져간다. 라는 그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조차도 미국이 거길 쳐들어가길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자체가 이 자기가 가진 어떤 힘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가 기존의 그 미국의 엘리트들과 어떤 대척점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의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그 권력을 또 연장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쳐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조금 뭐랄까, 그냥 소설 같은 내용이라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듣고 있는데, 여튼 지금 이 사태로 되게 중동 정세에 대해서 좀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이거는 이 아저씨가 하는 이야기는 제 유튜브에서 따로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길어가지고. 그러니까 전 사실 저분의 그 유튜브를 내용은 깊게 안 듣고 그냥 저 놀이터에서 얘기하는 거 그냥 와 진짜 재밌다. 정말 유튜브에 숨기는 게 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살짝만 들었는데 아니 저는 주영님이 그 전쟁 이걸로 쫄았다는 게 더 놀라운데요. 왜 어떻게 안 쫄아요?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것 같은데. 저는 진짜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전쟁 자체는 너무 너무 약간 좀 지금 2025년인데 지금 약간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은 들었는데 좀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떨어져라, 좀 사게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제발 아, 좀 사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한, 회복할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음, 저도 이제 지난 몇 개월간 그 레슨을 진짜 아주 혹독하게 받았어요. 어차피 어떤 진짜 대재앙적인 이벤트가 일어나서 세상이 멸망할 것 같으면은 그냥 거기서 끝인 거야. 나도 돈 다 잃고 모두가 가치 없는 그러니까 무언가를 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도 없어. 일어나면 어차피 다 뒤지니까 그 돈은 의미가 없는 게 돼버려. 그래서 맞아 맞아.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그냥 바로 사야 된다. 그니까요. 여- 진짜 회복력이 장난 아닌 것 같아요. 이- 네. 그리고 오히려 다음 이러면은 우리는 잘 사야 된다. 잘 네, 기회를 맞습니다. 놓치지.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뉴스가 나왔죠. 비트코인으로 주택담보대출을 할 때,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을 할 때, 그, 보잖아요. 사람의 자산이나 그런 거. 비트코인에, 미국 규제 하에 있는 거래소에 있는 자산에 한해서, 그런 신용평가를 할 때, 나의 자산들을, 그, 그게, 그 심사 기준에 어떤, 어, 자산으로 이렇게, 어, 편입을 해야만 한다라고 미국의 주택 감독청 이런 데에서 그 미국의 제일 큰 주택담보대출 기업들한테 한번 검토를 해라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진짜 승인이 됐을 때 어, 비트코인을 원래는 이제 팔아서 달러를 확보한 다음에 저 돈 있어요 하고 이제 이렇게 대출을 받으시잖아요. 어, 근데 그게 아닌 거야, 이제. 만약에 이게 진짜 되면은.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진짜 이대로 만약에 근데 될 것 같아. 그냥 내가 봤을 때 그냥 수순인 것 같고, 어, 어, 계속해서 이 비트코인이 하나의 진짜, 나의 신용을 대변을 할 수 있는 자산으로 점점 더 그 저변이 확대가 되면은, 이 미쳤다. 저는 진짜 어디까지 오를까 조금 이제 무섭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대박이다, 근데. 아, 약간 미국이 이러는 거 있는 거가 좀 약간 꿈 같은 느낌인데. 근데 뭐 이런 상상도 하거든요. 저는 이제 크립토 카드에 관심이 많으니까 이제 카드 쓸 때도 내가 어 카드에 밸런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데비트 카드라고 했을 땐 밸런스가 미리 있어야 되고 신용카드라고 하면 이제 돈 나갈 때 밸런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그냥 내가 비트코인을 넣어 놓고 실제 USC는 없어. 근데 비트코인을 넣어 놓으면 USC가 이제 자동으로 랜딩, 그러니까 버로잉을 할 수 있는 거죠. 버로잉을 해서 그걸로 데비카드에서 돈이 나가거나,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은 BTC를 팔지 않고 그냥 계속 스pen딩을 할 수 있는, 뭔가 그런 거? 실제로 USC는 그만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까지 가능하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럴 수준까지 되려면 BTC가 엄청나게 안정적인 자산으로 인정을 받는 거고 이제 리스크 프로파일링을 할 수 있다는 건데 금융기관들에 의해서 그게 사실 어마어마한 거죠. 아직 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안정적이고 가치가 있긴 한데 그런 어떤 프로그래머빌리티가 없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걸 못했잖아요. 뭔가 그런 다양한 시도들, 그 에셋을 기반으로 해서 뭐 이렇게 랜딩을 한다거나 뭐 이런 걸 못했었는데 비트코인이 금의 지위를 가져가면서 동시에 프로그래머블 하니까 이런 것들이 엄청 무궁무진하게 가능하겠다. 진짜 너무 재밌는 세상이다 그러니까 싶었어요. 저희가 아무래도 꿈과 상상으로만 하던 일들이 이제 다 현실로 벌어지니까 약간 비현실적이기도 하고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거의 한 45분이 다 되어 가서 여기서 슬슬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갑자기 마무리를 하는 것 같아서 웃기긴 한데, 근데, 어, 네. 지금 한 주 한 주가 진짜 너무나도, 어, 재밌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다음 주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계속 기대가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오늘은 여기까지 녹화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오늘 여기 와주신 페퍼님 너무 감사하고, 다음 주에도 또 재밌는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한 주 한 주 정말 업데이트가 너무 많아가지고 계속 소싱을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